FTA 국가였는데 0에서 15% 올라간 거는 그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0까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2.5% 정도 더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3,500불이 작다고 느낄 거예요. 2.5라는 관세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어낸 건 무엇일까? 우리가 1,000을 갖고 15%를 가져갔다? 그럼 분명히 15%를 지우고 20%를 쓰거나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1,000을 지우고 3,000을 줬거나.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조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그 세계 시장 수요 확대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카드였던 거죠. 제 생각에는 조선 산업이 없었다면 3,500억 갖고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알래스카에서 LNG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LNG 운반선에 태워서 북극 항로로 전 세계로 이렇게 운반해서 수출할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0에서 우리는 15% 갖고 여기는 2.5에서 15% 갔으니까 우리가 2.5% 정도 불이익을 보게 됐다라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정이 일단 결과가 좀 나왔는데 좀 일단 평가가 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다. 뭐 레드라인을 지켜냈다.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지만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사실 또 입장에 따라서는 뭔가 또 오늘 또 뭐 얘기가 또 새로 나오면서 야 이거는 말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더 이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평가들이 지금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협정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반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1등인 친구가 5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점을 받아야지 잘 받았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도 한 50점 받았어. 나도 한 50점 받았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본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50점이 최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15%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관세율인데, 그러니까 영국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은 무역 흑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15%가 이제 최저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저를 받았다. 50점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50점밖에 못 받았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FTA 국가였잖아요. 근데 한미 FTA 국가였는데 0에서 15% 올라간 거는 그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0까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15%라는 관세에 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세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말씀 중에 일단 시험 자체가 목표치가 50점인 시험, 뭐 그런 시험이 사실 세상에 다들 100점을 지향하는 뭐 이런 사회에서 사실 50점짜리 시험이라는 게 사실 관세협정이라는 그 사실 그 현실이 딱 저도 와닿는데 일단 그래서 뭐 평가에 대한 뭐 기준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관세율, 기본 관세율 15%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뭐 그 이전에 직전에 했던 EU라든가 일본이 15%라는 허락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값처럼 저희한테도 돼버렸는데 그게 일단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어였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조금만 더 했으면 그래도 2.5라도 더 깎을 수 있었던 여지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답안지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썼길래 15%라는 점수를 받았을까라는 거죠. 과연 좀 더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2.5% 정도 더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쓴 답안지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 펀드 액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안이고요. 두 번째 답안은 농산물 시장을 포함한 시장 개방 정도. 이게 두 번째 답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답안에 약간의 감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투자 액수 3,500억 불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3,500불이 작다고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나라로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그 수준이 일본과 한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나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500불이라는 숫자가 좀 적다라고 볼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거예요. 3,500불이. 그렇죠. 경제 규모가 2배가 넘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70% 육박하는 3,500불을 써냈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입장에서는 큰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 중간 지점 3,500불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어떤 절묘한 균형을 잃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점수를 잃지는 않았을 거다. 특히 우리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를 했고 그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점이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점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감점이 만약에 있었다면 거긴 그 시장 개방에서 좀 감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미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관세가 없는 나라거든요. 무관세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안녕 시장들이 좀 있어요. 비관세 장벽이 있거나 좀 막혀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농축수산물 그쪽이 좀 일부 품목에 막혀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시장 부분에서 그 디지털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다국적 IT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 진출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소고기 그리고 그다음에 쌀 그다음에 이제 그 감자라든지 이렇게 유전자를 좀 변형한 그런 작물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청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소고기는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30개월 이상 그런 그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요청을 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라는 기사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보니까 타결되면서 그게 개방 안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방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고정밀 지도 그 데이터 반출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감점 요인이 있었다면 거기서 한 2.5%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 팔은 내주고 지킬 것은 좀 지켰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좀 약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데 이제 2.5라는 거를 감점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런 감점을 감내를 우리나라가 하기로 했던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편익은 무엇일까? 2.5라는 관세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어낸 건 무엇일까 했을 때 지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농축수산물 예를 들면 그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방을 좀 해도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와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이 쌀 시장 개방을 한다든지
소고기 시장 개방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러내야 할 네. 그런 비용들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한계를 이제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농수산물 시장은 보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 감점은 사실은 있었다면 정부가 그것을 아마 인지는 한 상태에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평가, 뭐 답안, 그 채점 결과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셨는데 일단 그 어제 발표 이후에 사실 가장 많았던 반응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U와 일본 협상 네. 과정에서 15%라는 기본 관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 정도가 기본값, 뭐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아니면 희망치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그려진 그 상황에서 일단 그 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사실 갖고 들어왔던 게 5,500억 달러에 그것도 뭐 4,000억인데 뭐 거기 현장에서 뭘 5,500억으로 뭐 바꾸고 뭐 이런 뭐 해프닝 같은 일도 있었는데 그런 5,500억이라는 대미 투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되게 컸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저 기본 관세율 지키려고 엄청난 투자 그리고 알려지기도 사실 되게 불합리한 그야말로 일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도저히 이게 좀 상식에 좀 맞지 않는 투자 펀드인데 이게 운영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사실 되게 불공정한 뭐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 분석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게 컸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뭐 EU 6천억 달러, 뭐 일본 5,500억 달러에 비해서 한국 3,500억 달러 수준이면 또 그것도 잘 막았네, 선방했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 대미 투자 펀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제 타결 있기 전에 그 일부 그 언론과 그 인터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금액이 한 3천억 정도는 우리 투자 약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처음에는 1,000억 불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2,000억 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러트닉 상무장관과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만나서 딜을 하는데 그때 나와야 되는 두 가지 숫자가 관세율과 그다음에 대미 투자액 이 두 가지 숫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0을 갖고 15%를 가지고 갔다? 그럼 분명히 15%를 지우고 20%를 쓰거나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1,000을 지우고 3,000을 적거나 그 순간, 그러니까 일본이 겪었던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겪은 거죠. 근데 이 일은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트럼프가 어느 숫자를 어떻게 고칠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그런 불확실성에 놓이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그 앞에 가져다 놓을 이 두 가지 숫자는 이 상무장관과 협의했을 때 그때 이제 정해야 되는 숫자였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1,000과 2,0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다. 3,000 정도는 적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3,500불이 우리가 이제 써서 낸 거고 양쪽 합의는 있었지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게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 관세라는 거는 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적용이 되는 단기적인 그런 허들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투자는 당장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상의 그 일본과 EU의 그런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제가 하나 패턴을 하나 발견했는데 선 투자 규모, 그러니까 선 퀀터티, 후 퀄러티, 그러니까 선 투자 규모를 정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나중에
또 세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하자. 이런 패턴을 저는 좀 읽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EU와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요번에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협상 타결 있기 전에 이 금액을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퀀터티라기보다는 세부 협력을 먼저 내세우는 전략을 갔었거든요. 퀄러티. 우리가 이렇게 조선업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일으키겠다라는 어떤 퀄러티 높은 계획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는데 미국이 원했던 거는 물론 너무 좋죠. 너무 답안을 깔끔하게 쓴 학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이 적어, 분량이. 그래서 이만큼 적어서 가야 되는데 좋은 답안을 요만큼 해서 가니까 잘 썼긴 했지만 양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일단 양을 원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다가 막판에 아마 그 조선업을 1,500 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펀드를 2,000억을 하면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도 또 우리 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조선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에게 조선업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1,500달러라는 그런 장기적인 펀드 투자 계획의 실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2,000억도 역시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보증 한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뭐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롱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을 미국이 어떻게 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알고 있다고 봐도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그런 사업들일 거예요. 아마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AI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런 부분일 텐데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협상을 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모범생적인 그런 답안을 쓰느라고 약간 두 나라 간의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종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막판에 정답을 써서 냈던 거죠. 저는 충분히 이게 우리나라가 그 좀 기간을 넓게 길게 보면 충분히 그 소진 가능한 그리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투자 규모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대미 투자 부분이 가장 우려가 좀 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평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될 종목이었고 내용 자체가 금액은 사실 좀 뭐 부담스러울 수 있고 큰 금액이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발전적이다. 어차피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뭐 이런 부분이어서 내용 자체는 되게 좀 훌륭하게 하고 왔다. 이런 뭐 좀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2001년에 그 중국이 이 WTO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과 같이 합의를 해서 이제 폐쇄 경제였던 중국이 개방 경제로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국제 시장, 세계 시장에 진출했던 것이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이제 중국이 시장 개방했습니다. 근데 2001년에 그 중국이 시장 개방하면서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그때 2001년 당장 벌어졌던 건 아닌데 2000년 중반까지 벌어졌던 일이 중국이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심으로 중국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그 물결을 타서 2000년 후반부터 대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투자된 그 금액들이 중국의 제조업을 일으켰어요. 물론 외국 기업에 의한 제조업의 그 산업의 구축이긴 했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중국발 세계 수출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싼 물건을 전 세계로 공급해 나갔죠.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중국은 대외 투자를 급격하게 대규모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 수출 공급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조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로부터는 3,500불, EU로부터는 6천억 불, 네. 일본으로부터는 5,500불. 네. 대규모 투자를 제조업이 강한 나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네. 미국이 제조업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이 개방했을 당시에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나라들이 네. 중국 수요로 인해서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성장했거든요. IMF 그때 98년, 99년 때 어려웠지만 네. 바로 2년 된 2001년에 중국이 개방하면서 투자가 중국으로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그 세계 시장 수요 확대로 인해서 네. 네.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고 네. 특히 저가 제품이나 저부가가치 상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제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대규모로 하면서 이 기회를 타서 그 투자한 국가들의 산업과 기업과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 성장까지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에 말씀해 주신 이게 결코 우리에게 나쁜 그 선택이 아니었다. 대규모 투자 약속이. 거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전부터 사실 우리가 대미 관세 협상 협정에서 우리 그 협상 카드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그 카드를 꼽을 때 사실 제일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사실 조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기본적으로 일단 뭐 마스가 네. 마가를 바꾼 네. 마스가라는 카드로 기본적으로 상당히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뭔가 그 결과물을 좀 도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국의 니즈를 제대로 좀 건드려 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그 잘 선택한 가장 에이스에 해당되는 카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그 시장에서의 1등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조선업 그 선박 수주하고 또 제작하고 또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여러 기술 측면에서 세계 1위 국가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조선업이라는 산업 생태계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선 쪽에서 특히 전투가 가능한 그런 전함들 거기에 대한 그 제조 능력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으로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특수한 어떤 방산 산업의 한 분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지. 조선업이라는 일반적인, 그래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선박 제조 능력이 전무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조선업을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제1등 국가가 제일 꼴등 국가에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 당연히 좋아하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게 고용 창출 능력이 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산업은 종합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 조선 산업이 커지면은 제조업도 좋아지고 뭐 서비스업도 좋아지고 그다음 고용도 창출되고 고부가치니까 또 밸류 체인도 굉장히 확대되고 지역 경제 살고 그래서 조선 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효과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처럼 미국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첫 번째고요. 산업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그걸 에이스 카드로 이렇게 선택했다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 대중국 견제입니다. 이 조선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세계 시장 넘버 1, 2인데요. 미국은 현재 대중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부상, 그 다음에 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장에 따르면은 중국의 기술 탈취라든지 또 기술 패권에 있어서 반칙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1등 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같이 조선 산업을 일으킨다면, 미국 내에서 조선 산업을 일으킨다면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동맹 국가로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 미국이 스스로 조선 산업을 일으켜서 중국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면 미국의 안보까지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그런 카드였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동맹 국가로서 도와주겠다. 우리도 같이 하고 또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해보자 했을 때 미국은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카드였던 거죠. 제 생각에는 조선 산업이 없었다면 3,500억 갖고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을 써서 내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또 뭐 투자 부분에 있어서 뭐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또 많이 좀 언급이 되고 또 그 일부에서 좀 그 우려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뭐 일단 우리가 뭐 에너지를 뭐 사오는 부분, LNG를 사오는 부분은 협상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알래스카 그 LNG 그 사업의 투자 개발에 프로젝트 프로젝트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얘기가 돼서 우리도 혹시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가, 승산이 없는 게임인데 뭐 이런 사실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감히 잘 피하고 에너지 수입을 LNG 뭐 1,0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LNG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그 사업의 수익성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일단 그 전에 그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익성,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본이 들어갔고요. 또 대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만도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일본도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것도 역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단순히 알래스카의 그 어떤 LNG 개발에 멈추지 않고요. 다 아시겠지만은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극에 대한 개발, 북극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그 수출 항로를 보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뭐 그 컨테이너에 태워 가는데 이 북극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북극으로 컨테이너 선이 지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가 수심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얼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테이너 선이 지나가는 그 성공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최근에 있었어요. 최근에 중국 컨테이너 선이 몇 차례 성공적으로 지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북극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서 이 알래스카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LNG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LNG를 LNG 운반선에 태워서 북극 항로로 전 세계로 이렇게 운반해서 수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LNG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죠. 무슨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초기 개발 국가들의 일원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좀 거기에 우리도 향후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없지만 향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게 그렇다고 닫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2,000억이라는 그런 그 펀드가 있는데 그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지정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만약에 LNG 사업에 대한 그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보도 자료 좀 봤더니 우리 정부가 그 미국에 그 LNG 프로젝트에 대한 그 수익성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좀 봤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한 후에 차후라도 수익성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차후라도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또 대출이라든지 보증을 통해서 향후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새 정부에서도 사실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게 사실 북극 항로 개발, 북극 항로의 경제성,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좀 뭔가 의견,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또 약간 좀 이게 시각이 좀 달라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었죠. 이게 지금 불확실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턱대고 들어가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막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과연 좋은 선택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거죠. 단순히. 그리고 이제 LNG를 저희가 1,000억 불 수입한다, 구매한다라고 약속했는데 저희가 이미 LNG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수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 구매 분명히 할 것이고 그것들 다 더하면 그러면 뭐 그 1,000억 불 수입하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오히려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또 LNG 가격 하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 향후 구매했을 때 국내의 그 LNG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LNG 가격, 그 다음에 공급량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소화해낼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정부가 세세하게 세밀하게 좀 정책을 잘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소화할까 그것은 이제 향후에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뭐 성적표를 좀 저희가 채점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가장 크게 또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 관세.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이제 뭐 25% 관세를 그 매겨서 가고 있다가 지금 10% 정도 깎인 사실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 다음에 이게 대미 자동차 그 경쟁력이 과연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우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대미 수출의 약 30%가 넘습니다. 3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1등 수출 품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관세였는데 0이었는데 그게 이 중간에 4월인가요? 그때 25%로 올라갔다가 그래야 지금 이제 15%로 떨어졌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15% 높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0에서 15%,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나라랑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2.5%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적으로 15%라는 높은 관세를 맞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인데요.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양적으로는 아마 손해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감소, 대미 수출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 관세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흡수하느냐, 또 아니면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전가하느냐, 요거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증가하는가 이것까지 봐야 되고, 또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화가 절하가 되면은 조금 그 부분을 좀 완충할 수가 있거든요. 원화 지금 오늘 1,400원까지 뭐 달러 대비 원화가 1,400원까지 좀 올라갔다라는 것은 요 관세 비용을 조금 완충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하여튼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량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량 자체가, 우리 한국 자동차에 대한 소비량 자체가 줄어든다. 그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물량이, 퀀터티,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수출의 그 30% 이상을 차지하는 액수 기준으로 30% 이상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량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인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꾼다면 좀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지금 가격 경쟁력을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에 비해서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2.5% 정도 지금 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0에서 우리는 15% 갔고 여기는 2.5에서 15% 갔으니까 우리가 2.5% 정도 불이익을 보게 됐다라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본 차나 유럽 차에 비해서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 한 그 정도 싼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BMW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하고 비교했을 때 한 뭐 300~400만 원 정도, 200~300만 원, 300~4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차가 좀 쌌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가 BMW 시장 가가지고 BMW 요 차와 제네시스 G80을 비교해 놓고 선택할 때 보니까는 이 제네시스가 이게 모양도 좋고 기능도 더 좋아, 그리고 엔진도 좋고, 그리고 그런데 가격이 더 싸네, 퀄리티는 비슷한데,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한국 걸 했었거든요. 물론 BMW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토요타라든지 이런 차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차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많아졌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자동차의 비중이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랬는데 약간 쌌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같은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BMW를 살까, 제네시스 G80을 살까 했을 때 제네시스 G80으로 언뜻 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BMW나 뭐 렉서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차를 이제 사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과 같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은 외국 차, 유럽 차나 일본 차 선호하게 될 겁니다. 싼 가격에 한국 걸 샀는데,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하이 퀄리티, 좀 더 럭셔리한 카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새로운 자동차 모델 G90, G90이 있나요? G90 하여튼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같은 가격이지만 업그레이드된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미국 시장에 공략을 한다면 이 정도 가격 차이는 저희가 극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